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관련된 수사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됐죠. 근데 그 사이에 그 부결되자마자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겨레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서 이제는 보도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제가 조금 쭉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 7월 19일에 불행하게도 최상병이 수색 작업 도중에 급류에 휘말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소속이기 때문에 해병대에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지휘해서 쭉 수사를 진행해서 며칠 만에 임성근 사단장 포함해서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도 경찰청, 경북 예천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첩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이종섭 장관한테 국방부 장관 당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7월 31일에 국방부의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경찰 이첩을 보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거부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해병대 수사단이 8월 2일 날 한 일이에요. 8월 2일 날 오전 11시 50분에 정확하게 그냥 경찰에 이첩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 포함한 그 혐의자들 그대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을 했으니까 경찰이 그거 받아서 수사를 하면은 꼼짝없이 이제 사단장 포함해서 아마도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11시 50분에 이첩을 했잖아요. 근데 12시 7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휴대폰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검사 때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예요. 그래서 이 번호는 핸드폰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통화가 4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2시 43분, 7분에 전화 와서 4분 통화했다가 12시 43분에 전화 와서 14분 동안 이어지는데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이첩을 했는데 보직 해임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12시 57분에 전화가 와가지고 또 대통령이 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1분 동안 전화를 더 합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8월 8일에 아침 7시 55분에 또 같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그 당시에 이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아주 짧게 33초간 통화를 했고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다음 날에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 결과에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에 박정훈 대령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통보를 했고 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하기로 했고 사건 회수한 내용을 군에서 해병대 수사단한테 그냥 맡기지 않고 이 본부로 가지고 와서 국방부에서 수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팩트가 상당히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특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검이 명칭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특별하게 강력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직도 많죠. 특별하게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검사를 써서 이런 거 아닙니다. 특검은요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수사를 하는 이유는 수사 대상자가 이 사건의 지휘와 관련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특검을 미국에서 받았잖아요. 수사를 받았어요. 로버트 허 감사한테 받았는데 그 이전에 부통령으로 재임 기간에 기밀 유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혐의 때문에 받았어요. 근데 그 혐의 받자마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검사 법무부 장관 통해서 임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임명한 검사로부터 자기가 수사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로버트 검사 임명했는데 이 검사는 사실 공화당 소속이에요.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이니까 자기가 그냥 선언하면
당원인 거거든요. 어디 등록하고 뭐 당비 내고 이런 절차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공화당 소속 검사였고 바이든 대통령 불러다가 직접 취조도 했어요. 신문하고 그 결과도 다 써서 공개하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얘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최해병 관련해서 최상병 관련된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임명한 수사 이 기관에게서 수사기관의 이 검사들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이해충돌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부결이 돼서 정말 안타깝고요. 어떻게든 빨리 새로운 국회 개원하게 되면은 이 일부터 좀 제대로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이해관계 해결하는 거, 이해 충돌 문제 해결하는 게 이게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기된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기업의 경영을 사업주가 하는데 사업주가 기업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축내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익을 취하는 행태 계속 반복되고요. 국회의원들 월급 자기들이 정하고 국회의원들 선거구도 자기들이 획정하고 이런 문제도 이제 충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특별검사 제도도 특별히 뭘 잘 조사하자는 게 아니고 이해충돌 피하기 위한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고 제발 좀 도입을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해서 우리나라 좀 한 발짝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셔서요.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최승병 박사 나오셔서 일본의 10년 계획, 이 군비 확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쭉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도 좀 깊이 있게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찰위성이 폭발했잖아요. 그 얘기도 최승병 박사 과학자니까 좀 기술적으로 잘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든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5월달 이전에는 통상, 무역 뭐 이런 걸 언급한 적이 없어. 오로지 기술, 반도체, AI 이것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5월달에 무역 쪽에 규제를 쏟아냈어요. 왜 이랬냐는 건 지지율에 답이 있습니다. 4월달에 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거의 크로스오버까지 가요. 이게 5월달 들어가지고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을 뺏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전통산업, 농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리한 이제 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땅 받는 것이 전기차죠. 진짜 문제는 중국은 미국에다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거의 없어요. 테슬라가 있는데 토링만 갖고서 50% 100%야 큰일 났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좀 엉터리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공업적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의 표심 잡기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의 격차를 어떤 형태로든지 따라잡기 위한 바이든 쪽의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중일 정상회의 이야기 좀 오늘 여쭤보려고 모셨어요. 한중일 정상회의 좀 오랜만에 했다고 하는데 일단 명칭 얘기가 좀 있어서 이거 먼저 짚고 내용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일중이냐? 올해 들어서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긴 게 이거였습니다. 네. 웃긴 얘기 많이 못 들으셨나 봐요. 아니 좀 웃기다기보다 유머러스지도 않고 좀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무슨 약간 새를 보는 느낌 있잖아요. 앞에 왜 위기가 나타나거나 적이 나타나거나 뭐 보기 싫은 무엇이 나타나면 자기 날개 안에 머리를 집어넣고 마치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 새들 있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파묻고. 네, 파묻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위협도 없다라고 스스로 그냥 위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굉장히 좀 유치했어요. 일단
그 명칭을 보자마자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나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소화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한중일이라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이게 처음에 1999년이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주룽지 총리, 오부치 총리 이렇게 3자가 모여서 아세안 플러스 3 그 계기로 이제 3자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례화된 게 2008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전에는 계속 이제 아세안 고 국가에서 열릴 때 3국이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3자가 정상회의를 하다가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냥 각자 나라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중국에서 한 번,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이래서 정례화된 게 2008년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일중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외교부가 어찌나 할 일이 없던 건지 지금 이 언어 바꾸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고 있었고 사실은 공식적으로 뒤에 붙은 그 백판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름을 달았는데 도대체 무슨 망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그쪽에 정부 쪽에서 설명한 거를 보니까 원래 우린 계속 한일 중이라고 공식 문서에는 썼고 제가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외교부를 2000년대 초반부터 출입했는데 그렇게 들어본 적이 저는 제 기억엔 없습니다. 원래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중한이라고 쓰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일중이라고 쓰고 중국에서는 중한일이라고 써주기로 이렇게 뭐랄까 로테이션 하면서 써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있죠. 문제는 네. 그동안 이렇게 중국에서 쓴 전례도 없고. 중일한이라고 쓴다고 중국에서 중일한에. 한 번도 중한일이라고 써준 적이 없고 중일한이라고 쓴다고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가 정말 개선됐다면 그런 관계 개선의 어떤 상징처럼 왜냐면 사실상 친구 이름 부를 적에도 친한 친구 이름 먼저 부르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관계가 정말 밀착됐다면 이걸 굳이 바꿀 어떤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한일 관계 개선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중학교 교과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그 어떤 주장이 더 한층 강화됐고요. 독도 같은 경우도 독도가 본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교과서가 2021년에 15종이었는데 올해는 16종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 있어서 또 그렇고 하나도 그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됐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야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일 간에 도대체 무엇이 개선됐길래 무엇이 나아졌길래 이렇게까지 한중일이라고 수십 년간 쓰던 걸 한일중이라고 유치하게 이름을 바꿨어야 되는 건지 저 그림에 나오는 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주장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황당합니다. 네,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유치하지만 어쨌든 이름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잖아요. 내용이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이 나아졌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뭐 언어의 교차 편집이랄까 뭐 좀 될 텐데 저는 이거 듣고 제가 잘못 읽었나? 라고 그러니까 오타가 났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읽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언론에서 보면은 한일중이라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 받아 쓰는 언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한중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 이름 부르는 순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관계인지 미북 관계인지 일미 관계인지 미일 관계인지 뭔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기는 했었죠. 그렇죠. 근데 뭐 한 네. 민주화 이후에 좀 정리된 것 같긴 한데 민주화 네. 이후에 항상 미국이 중국 앞에 가잖아요. 우리 그거는 뭐 미중 어쨌든 정상회담이라고 중미 정상회담이라고 안 그러고. 그렇죠. 미국이 항상 우방이고 동맹이기 때문에 항상 미국을 앞에 두죠. 우리나라와 한미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항상 앞서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뭐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북한은 또 우리 다음에 제일 먼저 쓰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네네. 그걸로. 일본은 계속 미국, 중국 다음에 있죠. 일본, 제가 러시아 기억하기로는 그랬던 것 그랬습니다. 같아요. 네. 어. 2000년대 이후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네. 네. 러시아보다 뒤에 있나요? 러일 회담인가요? 일러 회담인가요? 러일 회담이라고. 러일 회담이라고 그러는 저는 거 있죠. 기억을 해요. 네, 관용적으로 중러회담이라고 쓰던. 하고. 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써온 굳어진 게 있는데 지금 한번 뒤집기를 시도를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굳어진 게 있고 그 어떤 소위 말하는 현상 변경을 위해서는 다른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이것은 규칙도 아니고 무슨 법칙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지금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스스로 너무 왜곡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일본하고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잘 그렇지만 지내고 잘 지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 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뭐 물에 반컵, 뭐 반잔을 뭐 채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대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거 뭐 반잔은 둘째치고 뭐 라인 사태를 보더라도 예, 개선되는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잔을 지금 걷어치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인 국민들의 생각은 그런데 대통령실만 저러고 있으니까 좀 한심하죠. 네. 라인 사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먼저 네네. 얘기해 볼까요? 네.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있었죠.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한일 정상회담 따로 한 한일 기시다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간의 회담에서 나온 얘기죠. 26일에 양자회담, 한일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27일에 한중일 3자 회담이 있었는데 이건 어쨌든 일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해가 되는 문장이 있으신가요? 혹시 진행자님께서는? 아니 그런 네. 나쁜 뜻으로 우리한테 때렸던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느낌이기도 하고. 네, 이거는 기시다 총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워딩이지 한국 국민의 심정과 상황을 대변하는 워딩이 아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세 문장을 보는데 어떤 한 문장도 이해가 가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명백하게 이제 이게 저 혼자 주장이 아니라 뭐 여론조사, 라인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조사도 그 여야 뭐 불문하고 그 국민의힘 지지든 민주당 지지든 불문하고 이 라인 사태는 일본 측에서 잘못했다라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그 국민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고 당장 과기부 차관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과기부 차관이 지난 10일 브리핑을 열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정확히 했습니다. 강도현 차관이었는데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그래서 어떤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래서 이 워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유감 표명이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달라. 그랬더니 강 차관이 일본 정부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 이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강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분 매각하라는 뭐 총무성의 압박이 있었고 실제 또 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간의 지분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 너무나 그 초등학생들도 아는 뻔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별개의 사안이야. 뭐 외교 문제 아니지. 뭐 지분 매각하라는 거는 아닌 걸로 난 이해하고 있어라는 대통령의 워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그 한일중은 조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굉장히 좀 황당한 발언이죠. 네. 이순덕님, 그리움님 두 분 다 아주 공감하신대요. 네. 근데 네. 기시다 총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던졌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대해서 답을 윤 했을까요? 대통령 그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워딩을 하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불변이라는 원칙하에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어요. 이게 기시다 총리의 발언인데. 진짜 일본식 발언인데? 네. 뭐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 번을 읽게 되는 그런 건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그렇게, 정도의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투자 계속 해주면 좋긴 한데 뭐 그리고 점점점 약간 이런 거죠. 애둘러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분 매각하라고 한 것을 본인이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시다는 더군다나 뭐 외교 이력도 있었던 분이고 외교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의 워딩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죠.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워딩이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지금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본인한테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아니야 사실 지분 매각하라고 했던 거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 분 다 모르는 척하는 발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약간 약속 대련처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얘기한 거 보니까 그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걸로
뭐 이런 얘기를 기시다 총리가 했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분 매각하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이버 라인 사태라는 게 라인 야후가 대주주가 네이버인 셈인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데 또 네이버한테 데이터 관리를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가 있으니까 보안 관리 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못 내고 기업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출 사고, 정보 유출 사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측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해라. 보안은 네. 지금 방금 그 얘기고 거버넌스란 건 네이버가 라인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재검토하라는 거는 지분 매각을 검토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네. 실제 상황이 지금 뭐 이렇게 수그러들었다, 상황이 좀 나아졌다 그런 징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이 상황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본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이버 뭐 라인이 동남아 쪽으로까지 굉장히 확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잘못하면 동남아 사업까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사업을 그냥 일본에서만 접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휘청하게 만드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논리로 다른 나라 정부에서 혹시 네이버 쪽에 혹은 라인 쪽에 같은 논리로 압박을 한다면 논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한쪽에서 그러니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죠. 근데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보면 돌려 말하는 것 같으면서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저는 좀 네, 굉장히 듭니다. 원론적인 워딩을 한 거예요. 기시다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 불변 이거는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심지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우리나라 제발 좀 투자 좀 해줘 하면서 외국 기업들 대표들 만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기시다 얘기는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였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얘기. 일단 두 정상 간에는 대충 넘어가기로 합의했나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상우님도 공감한다고 댓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에 다른 이슈들도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글쎄 특별한 뭐 한일 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교과 정상화 60주년이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수정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 굉장히 이번에 이제 한일 회담, 한중 회담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오히려 한중 간에 이제 2+2 회의체 열기로 한 거 외에는 특별하게 눈에 띄고 손에 잡히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관계 개선을 계속 하자. 그리고 정상화해 나가자.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굉장히 무성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만 보면 다 좋은 얘기예요. 문장마다 안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이걸 보면서 지금 가장 기쁜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일 간에 지금 사이가 그동안 안 좋아서 이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 가로 열고 동맹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미국이어서 급했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전 행정부의 국무장관들이 뭐 과거는 좀 내버려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한일을 엄청나게 압박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사이가 안 좋다가 이제 이번 들어서 윤석열 기시다가 너무 이제 호흡이 좋으니까 바이든이 칭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발언을 네네 뭐 이전에 없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계기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일 정상회담도 사실은 맥락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제 한미일이 같이 움직이는 느낌 그러네요. 그런 거죠. 앞으로 이제 군사적인 관계도 더 밀착되겠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속되는 그 기간에는. 네. 그래서 다 좋은 얘기였지만 눈에 띄게 뭐 어떤 변화랄까 획기적인 뭐랄까 혹은 우리가 반가울 만한 기시다 총리의 언급 이런 거는 제 눈에는 별로 띄진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 한일 간에 현안이 많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도 그렇고 독도 영유권도 또 삐죽삐죽 나오는 이슈고 강제징용 그 가압류 문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없었던 건가요? 지금 라인 사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무슨 얘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지금 강제징용 문제는 오히려 우리 정부 들어서 제3자 변제를 우리 정부에서 더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독도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얘기를 해봤자 저쪽에서 교과서 문제를 오히려 더 15종에서 16종으로 늘리면서까지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더 강화하는 거고
뭐 야스쿠니 신사 뭐 참배하는 거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바이든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다른 뭐, 내용은 없는데. 네. 우리 만났어. 자 보이지? 약간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좀 실망스럽죠, 사실은. 삼국 정상회담인데 좀 넘어가 보면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은 안 왔죠? 안 왔습니다. 이번에 리창 총리가 왔죠. 리창 네. 총리. 네. 원래 정상회담 때 총리가 오기도 하는 건가요? 정상회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건데요. 이 한중일 3자 정상회의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다 총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안 온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네네. 늘 총리가 왔었죠. 이게 이번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1982년부터 그 당시 덩샤오핑 때였습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당정분리 원칙을 헌법에 넣어서 당은 주석이, 정은 이제 총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하는 거죠. 우리도 왜 북한에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이제 국가의 대표로 어디 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총리가 항상 어떤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특히 주석 같은 경우는 외교나 국방에 관련된 것, 정치 관련된 것, 그리고 총리는 경제나 내체 관련된 걸 담당했기 때문에 이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은 주로 경제협력에 포커스를 맞춘 성격의 회담이었거든요. 늘 왜냐하면 역사 문제가 너무 골치 아프고 정치 문제 풀기 어려우니까 그걸 일단 뒤로 하고 경제 협력하자, 초점을 맞추자 해서, 그렇다면 사실상 경제 대통령인 총리가 가는 게 당연하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년에도 주룽지 총리였고,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도 뭐 원자버 총리 워낙 유명했죠. 그렇죠. 그분 또 경제 쪽으로 네네. 강했으니까요. 배경 지식이. 그래서 원자버 총리부터 해서 쭉 총리들만 왔었어요. 그런데 네네. 이번에 시진핑이 안 와서 조금 김이 샜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진핑 그 주석의 권한이 워낙 막강해졌기 때문에 네. 총리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2인자 혹은 3인자처럼 보이는 저 사람을 보냈다라는 게 사실은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네.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네. 사실이지만 원래 중국 정치 체제에서는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해왔다. 네, 우리하고는 네. 조금 다른 체제니까. 네. 그러면 거의 리창 총리하고의 이 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떤 성과를 거뒀나요? 이제 한중회담에서는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것보다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 안 했네, 이게 오히려 좀 초점이 됐어요. 하나의 중국 원칙. 네, 네. 중국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의 중국 원칙은 뭐 불변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선.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의 정상과 만날 때 혹은 외교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끌어내는 게 이 중국 사람들의 항상 목표이자 외교의 하이라이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과 외교 관계 끊게 하고 뭐 이런 건데, 이번에 외교부가 간단한 자료집을 하나 냈어요. 중국 외교부가. 네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리창 총리 만났을 때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에서 자료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측 자료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우리 외교부 물어봤죠. 저쪽은 저렇게 쓰는데 우리 대통령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기존의 우리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말했어라고 정도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외교부가. 근데 그 기존의 우리 정부는 항상 그거예요. 그 92년에 한중 수교를 했잖아요. 그 수교 당시 양안 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입장? 네. 원칙하고는 다른 이게 건가요? 다른데,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존중하는 것은 또 다른 거죠. 원칙이 있고, 그래, 니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런 입장은 존중해 줄게는 약간 뒤로 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이라고 표현하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니네 정책 알았어, 뭐 알겠다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의 어떤 배열이나 뉘앙스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은 외교부에 자료까지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번에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인정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 기존 입장하고 똑같아. 92년 이래 지금까지 지켜온 입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뉘앙스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할 때는 대만을 수복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옛날에 그 국공내전 했을 때처럼 그때 원칙이 계속 가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고 하나의 중국 입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약간 강도 차이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중국은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네. 하나의 원칙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왜 남북 간의 관계가 뭐 한반도 전체가 뭐 그 부속 네, 도서로 맞아요. 뭐 구성돼 이런 헌법에 것처럼 그렇게 돼 헌법에.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철저하게 대만은 우리 그냥 하나의 우리 영토야. 약간 떨어져 있는 섬일 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통칭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이제 개념화한 거고 그래 니네 그거 인정한다는 거지를 늘 확인받는 게 외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원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약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상은 비슷하죠. 내용 비슷한 네. 건가요? 그래서 저번에 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선거 이번에 이제 취임 공식적으로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바이든의 딱 한 문장 워딩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였거든요. 네. 그게 하나의 중국 원칙의 이제 또 다른 표현인데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같은 영토, 같은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 나오는 워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을 표현할 때 한 4가지 정도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국이 듣고 싶어하는 첫 번째, 두 번째 표현을 쓴 거죠 그때 바이든이. 네. 그래서 그 이제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밑에 약간 좀 수위 낮은 게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을 뭐 원한다. 그리고 이제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그리고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썼던 것이 이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뭐 이런 뭐 이런 표현인데 이 4가지 수인데 바이든도 그렇고 네, 그 필요에 따라서 약간 강약을 조절해야 될 때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이 워딩이 뭐 좀 이슈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중국에서 막 비난하고 예전에 네, 뭐 그랬던 불바다 기억이 얘기도 그때 있는데. 나왔었던가요? 네, 굉장히 반발했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용인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본인이 얘기는 안 했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지난 14일이었습니까? 그 왕이 부장을 만나서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외교 장관 취임 이후에 중국 방문은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면은 한중 관계를 조금 개선시키려나 상황 관리를 하려나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지금 정부가 워낙 이제 중국과 안 좋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그리고 지금 뭐 전에 듣기로는 지금 우리 조태열 외교장관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하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당장 경제에 미치는 어떤 그 치명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개선을 하려고 갔고 이번에도 한중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교 국방 2+2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건 상당한 성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초만 해도 막 엄청나게 네, 완전 갈라설 아주 것처럼 하더니 신경전이 대단했죠. 아니나 다를까 뭐 좀 몇 주 전부터 중국 관련 주식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네. 주가가 막 올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감지를 한 건지 뭐 그랬구나. 네. 그런 상황이 있네요. 한중일 정상회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한중일 뭐 어떻게 6가지 과제에 대해서 이제 6가지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기후나 뭐 이렇게 좀 추상적인 게 많았어요. 경제나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도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양자회담을 하면은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어떤 성과를 내긴 좋은데 일단 3명 이상 모이면 뭔가 딱 손에 잡힌 성과 우리도 왜 만나가지고 셋이 얘기하면 정신없잖아요. 네. 둘이 얘기하지 뭔가 얘기가 되지. 이런 것처럼 한중일 그 정상회담도 내용적으로는 다 좋은 얘기들이었는데 그렇게 뭐 특기할 만한 건 없었다. 그러니까 잘해보자. 경제 뭐 그리고 뭐 과학 협력 그리고 서로 민간인들 교류 같은 거 협력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기후까지. 그런데 3자 회담에서도 리창 총리가 또 잊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전략적인 자주의 정신으로 양자 관계를 수호하자. 일단 이제 여기서 미국을 한번 디스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 다각화를 추진하자고 얘기했고요. 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을 수호하면서 보호무역주의와 디커플링에 반대해야 된다. 이거 다 미국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너무 워싱턴 그 캠프 데이비드 그 협정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 우리랑도 잘 지내야 돼라는 걸 계속 강조한 거죠. 그래서 한중 회담에서도 그렇고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리창 총리가 계속 얘기한 게 디커플링 안 돼, 보호 무역주의 안 돼, 그리고 지금 다극화야, 이것을 거의 무한 반복했던 것 같아요. 네, 리창 총리 입장에서는. 참 역설적이네요. 중국이 그렇게 자유무역을 막 주장하시고 목청을 높이시고 미국에서 틱톡 완전 금지법 반대로 됐죠. 네. 예전에는 반대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개방에 오픈에 뭐 자유주의적인 어떤 무역을 해야 되라고 미국이 늘 얘기했고 WTO까지 2001년에 가입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은 보호무역주의 안 되라고 그 목 놓아 외치는 쪽이 이제 중국이 돼버렸으니 중국이 된 거네요. 굉장히 상황이 웃기죠. 그리고 리창 총리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나 혹은 안보 문제로 대체하는 것에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간 거죠. 네. 일본도 사실 라인야오 사태를 보면 데이터 주권 같은 거 지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상당히 보호주의적인 그렇죠. 방향이거든요. 일본 정부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그렇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정부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 요즘은 이제 경제와 안보가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안보라는 게 많잖아요. 아예 부처 이름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중국은 자기 할 얘기 또 뭐 그 일본 총리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고 각자 국익을 챙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국익을 챙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상회담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저는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서로 손을 잡고 이 미국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리창 총리가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른 거죠. 네. 태평양을 네. 건너서 자기들끼리 뭔가 성과는 내지 못하고 성과는 내지 못하지만 태평양을 향해서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시진핑이 오바마 만났을 때 예전에 그랬잖아요. 태평양은 우리가 나눠쓰기에 충분히 넓다. 네. 그러니까 각자 그거 인정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맥락에서 계속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간 다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트럼프 후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협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줄로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와 미 외교협회 그 수미터리 선임 연구원이 공동으로 칼럼을 썼는데 트럼프가 됐을 때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하노이 실패 이후에 이제 북미 관계를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을 걸고 북한과 김정은과 담판을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미일에 지금 만들어놓은 이 끈끈한 관계를 트럼프가 해체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그 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네, 우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이승원 평론가님이 계속해서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또 미국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가 우세한지 바이든이 우세한지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거든요. 계속 봐주시면은 상황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미국의 장기 호황이 끝날 때 나타났던 공통점이 미국은 돈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네. 1970년대 장기 횡보장 직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트남 전에 전쟁이 개입됩니다. 전쟁이 개입이 되면 이제 재정 지출이 경직적으로 돈을 계속 써야 되면서 재정 적자가 나타나고 또 그런 국면에서 미국이 가졌던 소프트 파워가 흔들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파시즘과 나치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했던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의 이미지가 베트남에서의 양민학살 이런 게 드러나면서 양키 고홈이라고 하는 이제 구호가 나오죠. 지금도 보면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지고요. 전쟁에 막 개입을 하게 되면서 경직적인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미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점잖아 보이지만 경제 정책은 저는 트럼프보다 더 거칠었다고 생각합니다. 못 팔게 하고 아예 공장을 여기다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에 미국이 꺾일 때와 기시감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저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고요. 워커노믹스 시간인데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북한에서 정찰위성 발사했는데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뉴스가 있어요. 이거 네네. 저 과학자이시면서 또 경제 네네. 전문가이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켓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폭발 사고 뒤에 북한이 빨리 되게 성명을 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로켓 방식이랑은 다른 새로운 종류의 로켓을 이번에 실험했거든요. 네. 보통 이 공산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뭐든지 기술을 개발할 때 민군 겸용 기술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민수용으로만 하는 건 거의 없고 이게 여차하면 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로켓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이게 미사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 중심으로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권에서는 이 로켓 연료로 이 하이드라젠이라는 그런 N2H4인데 화학식으로 이 계열의 약품을 썼습니다. 아, 네, 어렵다. 네, 어려운데 N2H4라고요? 네네. 낯설고요. 질소계 화합물인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시면은 이게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연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로켓에 넣어놓고 있다가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면은 샥 발사할 수 있게 이렇게 장기 보관이 가능한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미사일이라는 거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언제든지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화합물들을 이 로켓 연료로 썼어요. 그래서 연료로는 하이드라젠, 이거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는 적연 질산, 질산 같은 걸 써갖고 이것도 장기 보관이 가능한 중심으로 개발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이드로젠이요? 네, 질산. 하이드라젠이건 적연 질산이건 독성이 굉장히 강해갖고 일반적으로 서방에서는 그 위험성 때문에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 누리호 같은 로켓들 보면은 뭘 주로 썼냐면은 케로신, 등유를 썼어요. 아주 정제를 잘한 등유. 네네. 등유는 뭐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다시피 별로 독성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화제로는 액체산소, 굉장히 차가운. 그래서 막 보시면은 이 우리 로켓은 이 발사하기 전에 연기가 엄청나게 나는 걸 보실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저온 마이너스 180도 되는 그런 액체산소니까 평소에는 주입을 못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발사하기 직전에 세워놓고 그때 주입을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준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군용으로 쓰긴 어렵고 민간용으로만 쓰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이 종류의 이 로켓을 실험했다는 겁니다. 이건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이런 기술 전환을 했지?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도되는 기술이어갖고 실패한 것도 저희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그럴만하다. 근데 이제 그 이면에 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을까라는 게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 러시아에서 푸틴이 제공해 줬을 것이다.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북한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많은 양의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탄약을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술일 것이다. 이게 아무래도 북한의 새로운 시도인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드라젠을 이용한 이런 로켓들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거 너네 또 미사일 실험하려고 이런 거 쏘는 거지? 라는 이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이번에 이런 우리도 민간용으로 하는 기술도 있어! 라는 식으로 뭔가 이 새로운 제스처를 취해보려고 이런 기술도 시험해보지 않나 그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공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밖에 나올 데가 없어요. 그렇군요. 러시아는 양쪽 기술을 다 갖고 있거든요. 하이드라젠 연료 기술과 이런 케로신, 등유 기반의 이걸 다 갖고 있어갖고 심지어 러시아가 이 얼마 전까지는 요즘 스페이스X가 뜨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이 케로신 엔진들이 미국에 많이 수출돼서 미국도 썼습니다. 민간용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선진국형 로켓 발사 실험을 해보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네, 그런 얘기하시는 얘기들이 거예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깡패 국가가 아니다. 그런 걸 좀 내세우고 뭔가 우리도 김정은이 항상 군사 기술 지금 핵무기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뭔가 경제도 발전시키고 정상 국가로 인정받는다는 그런 뭐 아마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이 쭉 로드맵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또 물리학 박사님이신 최승병 박사님께 북한 정찰위성 폭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워커노믹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일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다가 네. 더 이어서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현재의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아베 2기 이후의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쭉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시다 시대 군비 확장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전 아베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좀 저희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오늘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 시기면은 굉장한 격동기였잖아요. 그때 네. 어떤 시기였죠? 2010년대 초반인데요. 저희가 벌써 뭐 기억이 좀 희미해지긴 했지만은 다시 이걸 시계를 되돌려서 쭉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때가 진짜 격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베가 집권한 게 2012년인데 그 전년부터 큰 일이 있었죠.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김정일이 그 전에도 뭐 건강이 안 좋다가 2011년 12월에 사망을 하고 이 김정은이 후계자로 딱 등장을 하면서 그 후계 구도가 한 2012년 4월 그 정도의 마무리가 됐죠. 그 당시에 정식으로 당 1비서 자리에 취임함으로써 후계자임을 명확히 했고요. 그 2012년은 또 중국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에 그때 시진핑이 뭐 물론 그 전에 후진타오 시대부터 부주석으로 공인받긴 했지만은 정식으로 당 총서기에 취임을 해서 완전히 이제 1인자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12월에 아베 신조가 2기 집권을 했습니다. 화려한 재기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 한국도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2013년 초 2월 달에 취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 4국이 모두가 다 정권 교체를 하는 그런 굉장히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단순히 뭐 또 이들이 그냥 과거 정권의 뭐 정책이나 기조를 갖다가 쭉 계승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 각각 다 생각해 보시면은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전 지도자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국의 노림수가 이때 막 꼬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그때 막 펼쳐졌었죠.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박근혜 취임했을 때 중국과 사이 좋았지 않습니까? 엄청 좋았죠. 네, 중국에서 이 시진핑. 친중 대통령이 됐다. 그렇죠. 지금도 저도 기억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인터뷰에서 본인이 막 이제 핍박받던 시절에 중국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는 퐁유란의 중국 철학사를 보면서 마음을 다독였다.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중국에서 엄청 그 흥분했던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특사가 와서 제 스승님이 퐁유란이었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비위 맞춘 게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것도 시진핑이 그 당시에 좀 2인자이던 시절에 박근혜랑 또 관계가 좋았어요. 이 시진핑도 원래 좀 문역대 핍박받고 그러던 게 또 뭐 박근혜랑 또 겹친다고 되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상당히 그 당시에 이 한중은 굉장히 가까웠고 근데 한일 관계는 그때부터 굉장히 삐걱였고 또 중일 관계도 굉장히 삐걱이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 그때 이미 일본이 지금처럼 군사 대국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난번에 그 기억은 나요. 지난 일주일 전에 방송할 때 1990년대 일본은 되게 정신이 없는 시기였다. 뭐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1990년에 그 당시에만 해도 야 우리가 곧 미국을 추월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하던 일본이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정말 야 이게 꿈이었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걸프전에서 그런 푸대접 받고 야 경제가 우리 돈 많이 버는 게 다가 아니었어 그런 걸 좌절을 겪고서 90년대 2000년대 계속 일본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주로 내정 문제로 혼란을 겪었죠. 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자만감에 취해갖고 우리 내부 개혁에 소홀했다. 정경유착 심하고 관료 사회들 엄청나게 이 내부가
단단한 기득권으로 뭉쳐 있고 그래서 이걸 깨야 된다. 그래서 고이즈미가 그 당시에 내부 개혁 이 엄청난 슬로건을 들고서 계속 움직이는 바람에 대외 문제는 별로 신경을 사실 못 썼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2000년대 또 후반이 되고 보니까 야, 이 대외 문제가 이 완전히 또 질서가 뒤바뀌는 걸 목도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중국의 무상이 진짜 엄청난 이슈로 등장한 겁니다. 그 전에 냉전 시대만 해도 일본의 큰 위협은 바로 이 북쪽의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소련 방위에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그 당시에 중국이랑은 사이가 좋았었죠. 그러면서 이 중일 수교하면서 뭐 70년대, 80년대 좀 잘 지내나 보다 했는데 이게 90년대, 2000년대 되면서 중국이 막 부상하면서 막 그때가 중국의 경제 사이즈가 일본을 딱 추월하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되니까 중국이 이제 일본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기가 진짜 우리가 잘못하면은 단순히 이 세계 2등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중국에 치여서 나락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그때 확산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아주 예전엔 일본이 오히려 일본의 우익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조금 반미적이고 중국에 대해서 좀 친중적이었던 것 같아요. 70년대 뭐 맞습니다, 이럴 때 맞습니다. 아주 옛날에. 네. 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우익이 모두가 이런 재무장을 지지하던 건 아니었어요. 네. 우익 내에서도 이른바 자주파들,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그늘에 있어야 되냐, 오히려 자주적인 노선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재무장을 주장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소수였습니다. 우익의 다수는 오히려 미국의 안보군을 하에서 우린 경제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야 되는 쪽이었고 동맹파였고 이 자주파들이 그런 쪽이었는데 당연히 노선이 그렇다 보니까 자주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서 중국이랑도 좀 친하고 이렇게 두루두루 친하면서 우리 일본의 독자적인 영역을 넓히자라는 쪽이었다 보니까 우익 내에서도 그런 친중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주셨겠지만 오자와 이치로라고. 오자와. 네. 그래갖고 뭐 나중엔 자민당 나와서 자민당 있다 민주당 만들었죠. 맞습니다. 그 양반이 보통국가론 주장하면서 또 굉장히 친중 인사였죠. 이런 식으로 이 일본의 우익이라는 게 딱 어떻게 균일한 집단은 아닙니다. 보통국가론이라는 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보통국가 되려면은 자주적으로 국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미국 그늘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 국가들한테도 하고도 조금 네, 너무 대등한 역할을 그렇죠. 가져야 잘. 되고 또 중요한 축이 중국.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중국하고는 어땠어요? 조금 주변의 강대국들을 좀 견제하는 그런 입장 아니었나요?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섬나라다 보니까 일본의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륙 세력이 팽창하다 보면은 결국에 최종 목표는 일본이 된다. 바다 건너. 일본도 그러니까 뭔가 좀 건져 먹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그 일본의 두려움을 샀던 존재가 19세기 이후엔 러시아였죠. 러시아, 소련. 실제로 그래서 러시아가 이 점점 팽창하면서 시베리아를 먹고 결국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태평양에 도달하니까 그때부터 일본이랑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야 러시아가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결국에 러일 전쟁 나고 근데 또 잠잠하나 싶더니 소련 시대에 들어와서 또 다시 이제 그 당시에 언제든지 이 홋카이도를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냉전 시대 또 굉장히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힘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또 옛날 기억이 있죠. 저희 고려 시대 때 보면은 우리 고려와 몽골이 이 원나라였죠 그때. 네.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연합함대 편성했는데 그 당시 태풍이 불어서 그게 바로 가미카제 그 얘기지 않습니까? 태풍을 만나갖고 이 결국에 침몰해갖고 이 실패했는데 그 당시 두 번의 원정을 겪으면서 일본도 당연히 중국도 그런 이제는 힘이 커지면은 그럴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여론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현실화된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냐면은 우리가 또 잘 아시는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 얘기하는 갸오이다오 거기 문제부터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동안 그게 별로 이슈가 안 됐었는데 2000년대 중반에
그 당시 몇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서 저기가 이제 핵심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저기가 원래는 되게 애매한 지역입니다. 저게 대만이랑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대만이랑 분쟁이 있었는데 방금 전 이승원 평론가랑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뭐 저게 대만 용토면 우리 거기도 하다. 근데 왜 일본이 너네가 자꾸 이렇게 났어? 니들 거라고 주장하느냐? 그전엔 중국이 그런데 별로 신경은 안 썼는데 2000년대 중반 들어서 이 중국이 그런 식으로 애매한 영토에 대해서도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충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그 당시 일본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우겨진 와중에서 야 이건 좀 강하게 우리가 나서야 돼라고 하면서 또 그때 나선 사람이 있죠. 또 역시 극우 정치인 중에 한 명인 이시하라 신타로 그 당시 도쿄도지사인데 이시하라 신타로가 그 당시에 야 저거 저런 식으로 자꾸 중국이 건들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도쿄도가 사서 저거 우리 도쿄도 땅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때는 사유지였거든요. 그때까지는. 근데 뭐 그러다가 결국에 그건 좀 무산됐지만 대신에 일본 정부가 사서 국유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도 난리가 나갔고 그 당시에서 막 반일 시위 엄청나게 나고 그 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 그 당시 식품점이나 뭐 가게들 막 불태우고 그 당시 뭐 일부 사람들은 린치도 가하고 막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깜놀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 이 중국이랑 우리랑 사이가 좋을 줄 알았는데 저거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또 중국 시위는 대개 항상 중국 정부의 방조가 있어야 가능하지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 말릴 생각도 안 하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도 언제든지 자기네 이제 국익을 위해서는 일본을 이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 그때 딱 느끼고서 일본이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중국 사람들은 항상 반일 감정이 있기는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뭐 잠재돼 중일 전쟁 때 당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막 폭발을 했고. 근데 사실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반중 감정이 그렇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당한 건 뭐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반중 감정이라는 게 많이 사그라들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우호적인 여론이 꽤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서 이 반일 감정이라는 게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구나. 특히 중국에서 갑자기 그런 식으로 폭발하는 걸 보고서 일본에서도 그 당시 반중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끌어오르기 시작하죠. 야, 우리가 이제까지 좀 과거사에 대해서도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그래도 너네 비위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 야, 이젠 이렇게 뒤통수를 쳐?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 얘기 나왔지만은 경제가 땅에 떨어지고 한일 관계도 좀 경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던 입장에 그런 일까지 겪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이 생각한 게 이 원인이 뭐냐. 우리가 평화를 그동안 사랑한다는 이 대의 명분 하에서 너무 만만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좀 강한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움직임. 그래서 일본 여론의 우경화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많이 끌어오르게 됐죠. 아니 그때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 일본 일왕 그 사죄 요구하고 맞습니다. 그랬던 때죠. 딱 겹칩니다. 그게 2010년대죠. 네. 2010년대 초반. 네, 2012년 그 무렵에서 실제로 그 센카쿠 디아오이다오 문제가 가장 커졌던 게 딱 그 2012년 중반인데 그때 또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존심 건드리지 중국에서도 자존심 건드리지 하니까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그 당시 한중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나빠졌죠.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민주당 문제다. 일본 민주당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일본 민주당 정권 노다 총리였죠. 일본 민주당은 굉장히 좀 친중 스탠스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잘해보자 그런 게 있었는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다시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아베였던 거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1기 때는 안 그러다 2기 때 우경화가 됐다는 얘기 나오는 게 바로 딱 그 가려운 걸 긁어준 그 시기에 나오게 된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베가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좀 뭔가 좀 굉장히
얄밉죠. 얄밉고 네. 굉장히 우리에게 뭐 야스쿠니 참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우경화한다는 거에서 좀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베는 굉장히 그런 거에 잘 영합한 아주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훌륭한 대중 정치인인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좀 우울해 있고 자존심이 떨어져 있을 때 아베는 그런 걸 정서를 착착 파고 들어갔고 이거에 변화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걸 변화를 마련하려면은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 우리 전략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거대한 전략 패키지를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이거 뭔가 좀 새로운 희망을 가져볼 만하는데 저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작동할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베가 뭔가 일본 국민의 소구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그때 기억나요. 그때 게다가 공교롭게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망한다 뭐 이런 분위기에다가 잃어버린 10년도 이제 절정으로 치달아가지고 경제도 망한다 이럴 때 아베 총리가 뭐 세계 화살이라는 정책을 그렇죠. 들고 나와서 아베노믹스 세계 화살이 제일 그죠? 유명하죠.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니, 그 당시에 저도 여러 가지 기사 보면은 일본 내에서는 야 이게 우리 일본도 19세기 중반에 이 도쿠가와 막부 말기가 굉장히 위기였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랑 비슷하다. 우리 100한 5, 60년 만에 또 하나의 대국난을 맞았다. 이거 희망,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쨌건 아베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제가 경제 쪽은 기억을 하는 게 그때부터 막 말하자면 돈을 많이 풀기 시작했다면 양적 완화하고 공격적인 정책이었죠. 뭐 제로금리 공식화하고 또 뭐 구조개혁도 얘기했어요. 그 아베 맞습니다. 총리는 그러면서 기업 체질 개선하는 거 많이 얘기하고 네. 그랬었는데 경제는 그런데 안보 쪽도 그런 방식으로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물론 제일 간판 정책은 아베노믹스 세계 화살인데 말씀해주신 아무래도 경제부터 살려야겠다. 이제까지 지금 얼렁뚱땅 대충 살리려다 보니까 지금 죽도 밥도 안 됐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국민들에게 크게 뭔가 임팩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얘기한 게 안보 정책에서도 우리가 전환을 마련해야겠다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 말에 이 총리가 된 다음에 제가 지금도 뭐 기억하는 게 그 다음 해인 2013년 1월 달에 일본 참의원에서 이 본회 연설에서 그때 이 안보 정책을 이제 대전환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한 얘기가 안보 위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이게 급선무다라는 얘기를 하고 향후에는 우리가 전략적 외교를 전개하겠다 이 방침을 천명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 중에는 그 당시 스가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로운 이 전략을 짜갖고 그 2013년 말에 그게 한 12월인가요? 그때쯤에 일본에 사실상 외교 안보 대전략을 처음으로 내세운 그런 포괄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일본은 사실 이 수준의 대전략을 발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이렇게 쫙 발표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국가의 위협을 딱 적시하는데 첫 번째가 북핵. 북한이 이제 핵무기 만들고 탄도미사일 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전에는 북한이 위협이라고 생각한 일본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육군만 강하지 해군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한만 쳐들어가지 바다 건너 일본을 쳐들어올 수는 없다. 그랬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니까 이제 일본에 쏠 수 있네. 야, 저 위험한 것들이 이제 저런 무기를 지녔다는 건 진짜 큰 위기다. 그걸 적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얘기하죠. 센카쿠를 또 갸오이다올 봐라. 이제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저 남쪽 도서에서 강력한 새로운 부상하는 적이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해군 강하다고 하지만은 우리 그런 원거리 도서 작전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 우리 군사력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조한 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 요격 미사일이나 뭐 장거리 탐지 능력이라든가 필요하면은 원점 타격할 수 있는 우리도 미사일 능력 갖춰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 역설하고 그 전에는 일본이 해군 전력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이 수륙 양용 우리식으로 하면 해병대 전력 장거리에
우리 육상 부대가 상륙을 해갖고 도서 작전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걸 갖춰야 된다. 그래서 수송 능력 강화하고 이지스 구축함도 2척 더 늘리고 그리고 해병대 역할을 할 부대도 새로 창설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방위 계획의 대전환을 여기서 딱 적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내세운 게 바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슬로건이었죠. 적극적 평화주의는 평화롭게 하려면 적극적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되게 말이 형용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소극적 평화주의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먼저 당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는 뭐 상대가 때릴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힘은 갖고 있지만은 나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적들이 적극적 우리를 갖다가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할 명백한 징후가 있으면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그 전선을 쭉쭉쭉 전방으로 내서야 한다는 그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원칙을 개정하죠. 대표적인 게 일본이 암묵적으로 고수하고 있던 게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무기 수출 갖다가 안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방 기술도 개발해서 이런 신의 미사일이나 이런 거 갖추려면은 미국과 적극적으로 무기 개발 공동으로 하고 더 신무기들을 그 대가로 많이 사오고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그때 확립이 돼갖고 아베 시대 때 네. 법적인 제도가 정비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정부에서 새로운 군비 확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10년 전에 아베가 그 준비를 법적 제도적 정비를 깔아놨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적극적 평화주의 얘기하고 그 전까지 미국이 계속해서 안보를 보장해줬잖아요. 미국의 네. 반응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시다로 넘어가는 얘기를 다음번에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아베 시대 이런 논리를 아베 시대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고 해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개념까지 이때 확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아베 총리 취임하자마자 처음으로 대전략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고 그 안에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어떤 원칙이 있고 맞습니다. 개입도 할 수 있고 무기도 개발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익숙하지만 우리는 항상 적이 북한이다 이렇게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중국과 북한을 명시하면서 네. 적을 명시하면서 어떤 안보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만든 바운더리를 거죠. 확장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소극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거는 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먼저 당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반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현대 안보라고 하는 거는 한 국가 대 국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집단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나토죠. 그럼 동맹 국가가 꼭 우리가 공격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우리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동맹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가 동맹 국가의 반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파병도 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이게 확장하면은 만약에 한미일 동맹이 지금은 아니지만은 한미일 동맹이 됐다라면은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은 우리가 한국을 돕기 위해서 뭐 한국에 가서 우리가 파병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내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변화네요. 네, 그런 포석들이 아베 시대에 착착착 확장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네. 이걸 주변 국가들이 다 환영했어요. 우리 그래요? 빼놓고 우리와 중국 빼놓고 미국이 엄청나게 환영을 한 것이 네. 이게 우리가 무서운 걸 아셔야 되는 게 아베가 이런 대전략부터 밑에 군사 전략을 쫙 정렬하는 데 있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전략, 국가 전략, 군사 전략이 이 발표가 돼 있거든요. 아베는 정확히 1대1로 대응을 시켜갖고 이 발표할 때 이게 우리의 독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그런 전략에 우리는 돕는 것이다.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켜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우리 의도를 갖다가 정확히 딱딱딱 1대1로 받쳐주네 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반색을 했고 그래 이 일본이 알아서
우리의 힘든 짐을 좀 나눠지겠다니 참 갸륵하다. 거의 그런 수준이었죠. 예전에 침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으로서는 사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미국은 반대로 생각을 한 거네요. 우리를 돕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굉장한 정치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면에서 진짜 바삐 다니면서 외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한국의 우려도 있을 때도 그것도 좀 지능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래요? 당시에 한국이 이런 우려하니까 미국이랑 조율해갖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은 안 갈게라는 조항도 사실 넣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당사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우린 당사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 자 이런 조항 넣어줬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 안 가. 이런 식으로 잘 그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도 할 말이 좀 궁색해지고 이런 포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일본이 지금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 전환점으로 아베 총리의 2기 정부의 출범, 그리고 이 새로운 안보 전략,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게 지금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이어가서 말씀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요, 워커노믹스에서 일본이 어떻게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가, 아베 총리 첫 번째 집권기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최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내일도 12시 반에 진행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